안녕하십니까, 임정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의 막판 선거운동이 굉장히 치열하죠.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MBC는 각 선거구 후보들을 초청해서 정책과 비전을 알아보는 토론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 모셨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기호 순으로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한 후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심정우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기호 4번 정의당 문정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은입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의 초청 기준은 국회 의석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의 후보들로 선정했습니다. 또 오늘 토론은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후보가 어떤 각오로 출마를 하게 되는지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기호순으로 먼저 심정우 후보부터 기조연설 해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광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광산 구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심정우 후보입니다. 광주의 강남, 광산 구민 여러분, 교육이 강남의 희망입니다. 교육이 광산의 미래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을 저 심정우가 개선하도록 앞장을 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호남 정치의 복원, 근간은 우리 지역 출신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산 구민 여러분, 저는 요즘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광주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광주를 싹쓸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영환 선대위원장은 호남은 제압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한 자리의 의석도 장담할 수 없는 국민의당이 광주 의석을 독점하게 되면 광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남 참인연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광주는 더 이상 정치의 중심지로 부각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 시민을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권 교체도 어렵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도 견제할 수 없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김대중의 번호 2번, 노무현의 번호 2번을 지켜주십시오. 네, 다음은 권은희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광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당 기호 3번 권은희입니다. 광산을 새롭게 변화시킬 국민 대변인을 지역민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년 8개월 동안 광산 주민들과 함께하며 크고 작은 변화의 싹을 틔웠습니다. 새롭고 젊은 인물 권은희가 광산 주민과 함께 광주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광산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심에서 2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광주 정신이 다시 한번 빛을 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민심이 고스란히 결과로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권은희는 기득권 양당 체제 속에 외면받은 호남 민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끝으로 문정은 후보 역시 1분 드립니다. 사랑하는 광산 주민 여러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투표 말입니다.
그간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불편을 많이 끼쳐드렸을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정치가 여러분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아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비아시장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오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도 들으시고 사실 약간 휑한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1야당 열심히 찍어줘 봤는데 대통령도 놓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도 바꿔보고 새누리당 후보도 찍어봤다.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푸념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당당하게 정의당 문정은을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분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산업 기반인 하남 산업단지 역시 이 긴 침체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남공단의 내 삼성전자 생산 라인이 폐쇄되면서 지역 협력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하남 3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용섭 후보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남 산단 활성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노후화된 하남 산단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인가. 다른 하나는 하남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하남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장 문제, 하수 안거 보수 공사 문제를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후 산단을 혁신 산단과 재생 산단으로 지정을 하는데 우리 하남 산업단지가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규모도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사업 규모를 최대한 크게 해서 예산이 차질 없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뒷받침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권은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1분입니다. 네, 광주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그 제조업의 4분의 1을 우리 하남산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남산단의 활성화가 우리 광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론으로 채택해서 종합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이 하남산단의 활성화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한데요. 이미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경영 안정자금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우리 하청업체 형태로 운영되는 협력업체들이 강소기업 형태로 변모할 수 있는 R&D 지원과 판로 개척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저희 당에서 채택한 협력업체 보호법은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남 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정은 후보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남산단은 지역의 큰 제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30년을 훌쩍 넘은 노후산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남산단을 혁신산단으로 바꾸는 좋은 공모사업에 하남산단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야겠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용 재생사업을 하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행계획을 입주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델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으로 계속 제기돼 있었던 악취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혁신산단을 꾸려가는 모습들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더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하남산단에서 새로운 창의적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혁신산단으로서의 길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심정우 후보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하남 산단을 현대화시키는데 정부 여당의 노력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금융 정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 심정우는 정부 여당의 사람으로서 경제수석과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산단의 문제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고 하남 산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삼성의 문제입니다. 삼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삼성의 고위 경영자를 만날 지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날짜만 지금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고 곧 조만간 삼성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하남 산단의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4명의 후보가 차례로 7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 질문과 답변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또 특정 후보에게만 계속해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보 간의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은희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네, 이용섭 후보님 공보물에 노후화된 하남 산단의 맞춤형 리모델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섭 후보님이 이 맞춤형 리모델링을 향후에 진행함에 있어서 그 기본인 혁신산단과 재생산단의 사업 지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산단과 재생산업 지정은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2014년에 노후산단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하고 국토부와 산자부가 노후산단 특별법에 근거해서 경쟁력 강화 계획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5개 산단이 지정되도록 계획에 들어있는데요. 저희 하남 산단이 이 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정부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대전 노후산단의 경우 397억, 대구 노후산단의 경우 334억 등이며 2차 지원 대상 산단들도 2015년부터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남 산단 역시 2015년에 지정이 되어 올해 3억 원이 반영이 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자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총 150억, 100억, 130억, 270억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 산단의 경우에도 혁신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사업 내용으로 제시했던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용섭 후보께서는 이러한 이 산단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진행 절차와 그 진행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내역들을 무시한 채 저의 공약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치 공방화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 미래차 전장산업과 관련해서 유치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 내용이 전혀 허위의 사실에 기반한 발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질문과 답변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입장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혀 계획된 바가 없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당의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서 우리 총선 공약 단장이시죠? 단장이신 이용섭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권 후보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남 산업단지가 정부 경쟁력 강화 사업의 혁신산단, 재생산단으로 지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과정에서 강주시도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권은희 후보께서도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잘하셨다고 제가 높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작입니다. 산업단지로 이제 지정은 됐지만 이 사업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갈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그리고 국비는 거기에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KBS 토론회 때 지적을 했던 것은 예산 규모나 사업이 하나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후보 홍보물에 보면 우리 유권자들한테 다 나갔는데 거기에 하남산업단지 예산 2,94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건 명백히 공직선거법 250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하남산단이 혁신산단, 재생산단으로 지정만 됐지 사업 규모는 앞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도 하나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삼성전자 이거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저는 미래 핵심 사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에 자동차의 이 전장 사업 특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약을 내걸었던 것은 앞으로 5년 동안에 3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광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2만 개면 얼마나 큰 일자리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 수가 11,000명입니다. 근데 여기 2만 개를 확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겁니다. 당은 다르더라도 네. 이렇게 예. 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하남산단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오래된 계획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뒷받침돼서 선정되는 과정에 사업의 규모와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금액 등이 같이 선정의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을 모르는 채 일방적으로 비방하시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비판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그 하나 산업단지- 마지막으로 예.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좋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저희 광주에서 유치하는 것은 저희 당도 환영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광주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발표할 때는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전혀 준비하거나 협의하거나 검토하는 과정 없이 구체적인 진행 사정이 없이 장밋빛 결과만을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광주 시민들을 무시하는 공약의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좀 대해서 시간 좀 주실래요? 네. 예. 우리 이제 권 후보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산단과 재생산단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수십 년을 예산, 조세, 재정 쪽에서 근무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강주시나 권은희 후보께서 혁신산단으로 지정하는 데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예산이 2,944억 원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규모는 전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됐는데 우리 유권자들께 2,944억 원을 따왔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시간이 지적을 다 한 돼서 것이죠. 여기까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정훈 후보 주도권 순서인데요. 역시 7분 동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권은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틀 천하로 끝났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22만 명인 현실에서 누구보다 책임을 느껴야 할 집권 여당이 누군가에겐 하루하루 생계가 달려있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없던 국민의당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은희 후보님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 최저임금은 꾸준히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던 국민의당 입장 기억하시나요? 네. 혹시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 3년간 물가 상승률이 평균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평균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평균 물가 상승률이 평균 1.1%인데요. 그럼 지금 시급이 6,030원입니다. 그럼 꾸준히 1.1%씩 올리면 매년 66억 이상만 올리면 된다라는 입장으로 국민의당 입장이 확인이 되는데요. 바로 어제부터 2017년 최저임금 결정안의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은희 후보님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까지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서 근로자의 최저한의 삶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1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당도 있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60% 정도를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고 다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차차 순차적인 인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6,030원인데요. 이 6,030원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권리가 침해되는 일용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 권리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갖추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되는 사업장의 대상을 확대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보충적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지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인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아직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평균 물가 상승률이 1.1% 수준이라는 것과 그 금액이 66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후에 꼭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용섭 후보님께 질문 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1만 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혹시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 최저임금 발표하시게 된 배경과 내용들 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최저임금은 1만 원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제 우리가 내건 공약은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국민의당처럼 물가 상승률만큼 올리겠다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1%, 2% 물가 상승분만큼 올리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려야 그동안 낮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뭐냐.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재도 경쟁력이 없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까지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용섭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 그것들을 부담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들이 꼭 필요한데요. 정의당은 골목 상권을 살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하는 도중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접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얼마 전에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경련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야 의원들에게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정경련의 청부 입법 민원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구 말대로 큰 정당에 계시는 분들 덩치값 하셔야죠. 광주에서는 국민의당의 김동철 후보, 장병환 후보님께서 이 법안 발의에 나서셨습니다. 권은희 후보님께 아무래도 다시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후보님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여 동네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샵까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골목 상권은 상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을 두는 범위를 강화하고 이를 반드시 규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이 미용업계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까지 두어서 대기업의 골목 미용업 진출 길을 터주고 있는 법입니다.
가계빚이 1,000조 원을 돌파하고 서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대기업이 골목까지 쳐들어와서 이미용업, 빵집, 마트 이런 골목 상권까지 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끝까지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골목 상권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편에 서서 골목까지 침투하는 재벌들의 이 욕심을 끝까지 막아서겠습니다. 정의당은 재벌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시고 후보 간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심정호 후보에게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건희니 의원에게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 산단 핵심 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고는 취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 도시가 됐으면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새누리당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삼성 자동차 유입에 대한 그 구체적인 안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삼성 자동차 이전에 대한. 네. 예. 삼성 자동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하청 업체들의 하청 물량의 축소로 인한 경영 상태의 악화에 대해서 단기적인 경영 안정 자금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자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실을 더욱 잘 살펴서 이 정책 자금이 이 하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직접 지원될 수 있는 세심한 그러한 절차까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하청 업체들의 제조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광주형 가전제품의 개발이랄지 이러한 개발을 위한 R&D 지원 그리고 개발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해주는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이 협력업체 보호법이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구매제도를 의무화하고 할당량을 높이는 방안으로 우리 하청업체들이 강소기업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판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도록 하는 강소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호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남 산단 문제, 또 삼성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시장, 구청장, 많은 정치인들은 뭐 했습니까? 미리미리 기업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기업과 지역의 정치인들을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정보기관들 뭐 했습니까? 미리미리 정보를 체크해서 기업에 제공을 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소통의 문제, 정보의 공유의 문제, 또 울산시를 보십시오. 울산시는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울산 산단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남 산단에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분발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사이에서. 다음에는 우리 이용석 후보에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후보께서는 많은 역대 중요한 정부에서 포스트 역할을 자리에 앉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앞으로 또 호남 산다를 위해서 삼성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건의유 의원처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인프라도 확충하고 이런 일도 많이 했지만 저는 제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장 잘한 일은 저 이용섭을 아는 사람은 강주 사람, 성실하다, 정직하다, 능력 있다고 수도권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제가 강주를 위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남도 강주 제 발길,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강주 전남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한 거, 이것도 제가 건설 교통부 장관 때 시작했던 것이고요.
나주 혁신도시 기공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와서 기공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강주 R&D 특구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강주 무안간 고속도로 개통하고, 강주 영광간 국도 4차로도 개통을 했고, 수없이 많이 했고요. 우리 광산구에 있어서도 제가 명품 교육도시 만드는 문제, 경제도시 만드는 문제,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개통이 됐습니다만 진곡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게 한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원래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의결이 있을 때 이걸 국비로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해드리고 이걸 명진역으로 전환했다든지, 그리고 뭐 열악한 뭐 학교들의 화장실도 만들어드리고 이것저것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초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제가 광산을 더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흘러간 옛날의 얘기입니다마는 전남 도청이 저 목포 한쪽 구석대로 옮기셨습니다. 그때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권력자의 눈만 보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가? 오늘의 강주의 이 공동화 현실이 정말로 이 심각한 문제가 도청 지방 이전 문제입니다. 목포로 가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이용석 후보께서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도청 이전 결정할 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뭐 높은 계급에도 있었지 않고 제가 주로 근무했던 것은 재무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특히 조세 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도청 결정 문제에 제가 개입할 그런 자리에도 있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석 후보께서는 잘도 피해 가십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강주 전남 더민주당 국회의원들,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애양심이 있었다면은 그때 과감하게 도청 이전은 안 됩니다. 도청 이전이 하려면은 이 가까운 하수위나 지금의 핵심 도시 나주로가 적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저는 도청 이전을 잘못됐다고 무조건 전제하는 것도 말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석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예, 제 주도권 토론은 아까 우리 권은희 후보께서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미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전장 사업,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월 6일 날 삼성의 자동차 전장 사업을 강주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앞으로 3조 원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2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언뜻 들으니까 전혀 준비도 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왜 준비 없이 했겠습니까? 많은 준비를 거쳐서 발표를 했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강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일부 가전 라인이 베트남으로 떠나면서 너무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도 줄고 소득도 줄고,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강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안철수 대표는 5공식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광주로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기업은 아무리 정치권에서 오라고 해도 이윤이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강주처럼 자동차 전장 사업에 최적지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6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기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업체인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정은 후보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문정은 후보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 찬성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반대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장사업 유치에 관련한 예, 입장을 예, 예,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물론 엊그저께 발표됐었던 삼성전자 입장 측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해서 좀 이제 안타깝기는 한데요. 방금 이용섭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밝혀주신 것처럼 지역에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기반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면 합리적인 인건비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노사 상생 부분을 풀어나간다면 이 문제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문정은 후보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된다 하는 이유로 뭘 들고 있냐면 삼성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삼성전자가 지금 광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에서 전장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로 갈 것인지, 광주로 갈 것인지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호남이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광주에 유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삼성전자를 광주에 이렇게 가져왔던 것도 광주가 너무 발전을 못하니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런 정신을 저는 삼성이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가전 라인이 베트남으로 떠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자 후보가 어느 정도 저쪽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게 되면 국민의당도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있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아자동차하고 삼성전자가 광주 GRDP 총 생산의 45%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숫자가 11,000명이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이 전장 사업을 가지고 오면 2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광주에 지금 총 실업자가 3만 명입니다. 대부분의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고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다 취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건 우리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심정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네. 천만에요.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저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앞장을 쓰겠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수석을 매일같이 찾아다니면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함께 우리 광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추구입니다. 기업은 지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삼성은 첫째도 둘째도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광주로 와서 이익이 회사에 보탬이 되겠는가 하고 판단할 겁니다. 거기서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노력하시고요. 우리 권은희 후보께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전에 따라서 중소협력업체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은희 후보께서는 협력업체 보호법을 당론으로 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법이 하나 나가가지고 통과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구나 또 야당에서 당론으로 제안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잘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현재 법안이 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면 그 법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협력업체들은 도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추진하지만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 지원 같은 부분과 기술 지원과 같은 부분, 그리고 기존에 이미 있는 공공 구매 제도와 관련해서 의무화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주도권 토론 마치도록 하고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을 후보자 초청 토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산을 지역은 광주 내에서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 수는 많지만 고등학교 등 이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과밀학급 현상과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산구의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정훈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광산구의 오래된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광산을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이 예측이 좀 많이 어긋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광산을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광산교육지원청을 되돌려 와야 합니다. 1988년에 광주광역시에 광산군이 편입됨에 따라 흡수통합되었었던 광산교육청을 원산 회복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광산구 학교와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광주시 전체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 개선과 평생교육 진흥, 그리고 교육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광산교육지원청을 가장 우선적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초래됐었던 이 학교 문제를 위해서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 등을 이설해오는 방식들, 그리고 신축하고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심정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1분입니다. 교육이 광산의 미래입니다. 교육이 광산의 희망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과밀 학급 완화시키고 학급을 줄이는 대신 현 학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나가는 한편 통합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정 학급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또한 공교육 활성화와 또 선생님 역량 강화와 학부모님과 학생의 장래, 지역 미래를 생각해서 교육 집중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는 교육특구입니다. 매년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광주의 희망이고 교육이 광산의 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광산구 교육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우리 광산 제 지역구 인구가 14만이었습니다. 8년 만에 10만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밀학급 문제, 학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해서 광산교육 문제 해결에 전념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있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와 잘 논의를 거쳐서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교육부에 있는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고쳐드리고 성면도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육 때문에 광산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광산에 찾아올 수 있도록 저 이용섭이 명품 광산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은 권은희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광산의 교육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의 과밀 학급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이들의 배식 시간이 2-3시간에 걸쳐서 점심 급식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입니다. 급식소가 좁고 아이들이 많아서인데요. 이러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급식소를 마련을 하여서 아이들이 제때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산구는 무엇보다 고등학교의 수가 적어서 타구로 통학하는 학생 수가 1,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치구에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그런 현상 등을 판단을 해서 기존 자치구에 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해오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심정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광산구민 여러분, 새누리당의 심정우, 지역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성의를 가지고 지역 현안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남의 정치 보고는 대통령이 우리 지역 출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남방직 셋째 아들인 김무성 대표와 우리 강주와 전남이 연합 연정을 해서 제2의 DJP 연합을 하듯이 우리 목을 챙기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와 함께 강주 전남이 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심정우가 강주 시민과 광산 구민과 전라남 도민들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광산 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어느 당이 진짜 야당이고 어느 당이 가짜 야당인지, 어느 당이 정권 세력이고 교체 세력이고 분열 세력인지 소중한 한 표로 증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광산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광산 이곳저곳 저의 발길, 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초석을 다져놓은 광산 발전, 저 이용섭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저는 차기 광주시장에 출마하지 않고 저의 모든 것을 광산 발전을 위해서 쏟을 것입니다. 저 이용섭을 지켜주십시오. 광주에도 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리해야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광주의 목소리를 중앙에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정공적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당대표에 출마해서 호남 주도의 정권을 창출해 낼 것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 1분 드립니다. 네, 광주 시민들의 바람은 정권 교체입니다.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정치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역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였고 말만 앞세우는 지역민의 삶을 살피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수권 능력이 없다라는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뛰어넘어 국민들의 삶을 살피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서 그 신뢰를 기초로 야당의 대안 세력이 돼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저희 국민의당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권은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 결정적 바로미터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은희의 승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의당 문정은 후보 마무리 시간 역시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산 주민 여러분, 토론을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것이 정권 교체입니까? 정말로 정권 교체만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신물이 날 대로 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이번에 투표하기 싫다, 정말 우리에게 해주는 사람들 없다라고 통탄하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에 이제 막 만 29살이 된 청년입니다.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천만 원 학자금 대출 뿐이지만 이 어려운 정치에 나섰습니다. 왜냐? 바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연애,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호 4번 정의당 문정은에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위한 투표해 주십시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함께해 주신 후보자분들 고맙습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네 분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됐으면 바랍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